2007년 가을,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창밖에는 빗소리가 들렸다. 가늘고 집요한 비. 서울의 가을비는 늘 그런 식이었다. 요란하지 않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강윤석은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의사가 말했다. 폐암 말기, 길어야 6달, 짧으면 그 절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다. 47년 동안 무언가를 품고 살아온 사람에게 죽음이란 어쩌면 허락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는 일어나 방 안쪽 벽장 깊숙한 곳을 열었다. 낡은 양철 상자 하나. 녹이 슬어 뚜껑이 뻑뻑했다. 그는 두 손으로 꽉 쥐고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공책 6권이 있었다. 누런 표지, 빛바랜 잉크. 어떤 페이지는 습기에 눌려붙어 있었다. 1957년부터 1961년까지. 그의 손글씨로 빼곡히 채워진 기록들. 그는 첫 번째 공책을 꺼내 들었다. 펼치지 않았다. 그냥 손바닥으로 표지를 쓸었다. 오래된 종이의 감촉, 오래된 시간의 무게. 이걸 쓸 때 나는 몇 살이었지? 26. 겁도 없이 젊었고 아무것도 몰랐다. 아니, 정확히는 너무 많이 알게 되어버린 나이였다. 강윤석이 경무대에 들어간 것은 1957년 봄이었다. 경무대, 지금의 청와대 자리.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식 집무처이자 관저. 그 이름은 훗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지만 강윤석에게 그 단어는 평생 심장 어딘가에 박혀 있었다. 빠지지 않는 파편처럼. 그의 직책은 공식 명칭이 없었다. 굳이 말하자면 의전 보조였지만 그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었다. 그는 문서를 옮겼고 방문객을 안내했고 복도에 서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았다. 들었다. 그러나 기억하지 않는 척했다. 그것이 그의 진짜 임무였다. 처음 3일 동안 그는 서울 어딘가의 창문 없는 방에서 조사를 받았다. 젊은 장교가 물었다. 고향이 어디냐? 부모는 살아계시냐? 형제는? 친한 친구는?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냐? 강윤석은 솔직하게 답했다. 숨길 것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숨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충청북도 작은 마을 출신.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다. 형제는 전쟁 때 잃었다. 친한 친구는 없었다.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다. 나흘째 되는 날, 나이든 사람이 들어왔다. 계급장이 없는 군복. 눈빛만으로 사람을 가늠하는 종류의 인간. 그가 강윤석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딱 맞아. 그게 전부였다. 설명도 없었고 선택의 여지도 없었다. 다음 날 강윤석은 새 신분증을 받았다. 직책도, 부서명도, 월급 수령인 명단도 존재하지 않는 자리. 그는 경무대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어디에도 없는 사람이었다. 4가지 규칙을 받았다. 첫째, 본 것을 말하지 않는다. 둘째, 들은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셋째, 질문하지 않는다. 넷째, 밖에서 만난 사람에게 자신이 어디에서 일하는지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노장교가 덧붙였다. 넌 이제 눈과 다리만 있으면 된다. 머리는 우리가 쓴다. 강윤석은 고개를 숙였다. 그것이 그의 첫 번째 복종이었다.
1960년 봄이 오기 전까지 그는 3년을 그 건물 안에서 보냈다. 경무대는 바깥에서 상상하는 것과 달랐다. 화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낡은 냄새가 났다. 오래된 목재와 습기와 어딘가 모르게 쌓인 피로의 냄새. 그 건물은 마치 주인을 닮아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 강윤석이 처음 가까이에서 그를 본 것은 부임 2달 뒤였다. 복도 끝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노인. 키가 작았다. 등이 약간 굽어 있었다. 그러나 걸음걸이에는 무게가 있었다. 오랜 세월을 버텨온 사람의 무게. 강윤석은 그 순간 이상하게 느꼈다. 이 사람은 위험하지 않다. 이 사람은 그냥 늙었다. 그러나 경무대 안의 모든 것은 그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전화벨 소리, 방문객들의 긴장한 목소리, 복도를 바삐 오가는 비서대.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건물 전체가 움직였다. 대통령이 침묵하면 건물 전체가 숨을 죽였다. 강윤석은 그 리듬을 익혔다. 3년 만에 그는 경무대의 공기를 읽을 수 있었다. 오늘 대통령의 기분이 어떤지, 어떤 방문객이 들어왔는지, 미국 쪽에서 연락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리고 1960년 4월이 오기 약 2주 전, 그 공기가 달라졌다. 말하기 어려운 변화였다. 냄새 같은 것. 무언가가 썩기 시작하기 전에 나는, 그러나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냄새. 감윤석은 공책을 내려놓았다. 창밖에 비가 조금 강해져 있었다. 그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다. 눈물이 아니었다. 그냥 오래된 피로. 47년. 그는 이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다. 국가정보원이 바뀌었고,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고, 이승만을 독재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생겼고, 영웅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생겼다. 역사책이 쓰였다.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다. 기념관이 세워졌다. 그러나 아무도 묻지 않았다. 1960년 4월 마지막 밤, 경무대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보았는지. 감윤석은 천천히 공책 첫 장을 펼쳤다. 1960년 4월 24일 새벽 2시, 경무대 서쪽 별관. 이름을 알 수 없는 방문객, 미국식 억양, 서류 가방 하나, 그리고 대통령의 표정. 내가 3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 그는 멈췄다. 오랫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이제는 말해도 되겠지? 1957년 2월, 서울 어딘가의 건물. 벽이 회색이었다. 창문이 없었다. 천장에 형광등 하나. 그 빛은 너무 밝아서 오히려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종류였다. 강윤석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이 무릎 위에 얹혀 있었다. 조용히, 흔들리지 않게. 그게 그의 방식이었다. 어릴 때부터. 무서울수록 조용해지는 것. 첫 번째 장교는 젊었다. 서울 말씨가 뚜렷했고 질문을 빠르게 했다. 고향, 충북 괴산입니다. 가족, 없습니다. 전쟁 중에. 형이 1950년에, 어머니가 1952년에. 아버지, 기억이 없습니다. 어릴 때 떠났습니다. 장교는 받았으면서도 강윤석의 얼굴을 보았다. 거짓말을 찾는 눈빛이었다. 강윤석은 그 눈빛을 받아냈다. 피하지도 않고 도전하지도 않고 그냥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얼굴로.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친한 친구, 없습니다. 정말? 군대에서 며칠 있었는데 제대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여자. 강윤석은 잠깐 생각했다. 없습니다. 정치 성향.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냐? 모릅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장교가 처음으로 펜을 멈췄다. 강윤석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번엔 다른 종류의 눈빛이었다. 측량하는 눈빛.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네. 왜?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정치는 합격 이후에 생각하려 했습니다. 장교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받아쓰기 시작했다. 강윤석은 그때 느꼈다. 지금 자신이 말한 것이 틀린 답이 아니라는 것을. 이틀째는 달랐다. 다른 장교가 들어왔다. 나이가 더 많았다. 그는 강윤석의 파일을 들고 있었다. 두꺼운 파일이었다. 강윤석은 속으로 놀랐다. 저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나에 대해 기록할 것이 그렇게 많이 있나? 장교는 앉지 않았다. 서서 파일을 천천히 넘겼다. 마치 강윤석이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그리고 말했다. 1951년 1월 14일 원주 북방 철수작전 중 너는 부대에서 이탈했다. 강윤석은 굳었다. 명령에 따라 후방 연락 임무를. 알고 있다. 기록에 있다. 그러나 당시 현장 지휘관은 너를 이탈자로 보고했다. 이 기록도 파일에 있다. 그건 이미 알고 있다고 했다. 장교는 파일을 덮었다. 내군번부터 고향집 주소, 군대에서 만난 이 박사 성함까지 다 있다. 이 박사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강윤석의 손이 무릎 위에서 약간 굳었다. 이 박사는 내 친구가... 우리는 너한테 어떤 설명도 요구하지 않는다. 장글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그게 더 무서웠다.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확인이 아니야. 너라는 사람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가 나갔다. 강윤석은 한참을 앉아 있었다. 구조.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사흘째. 그 사람이 왔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강윤석이 평생 기억하는 그 느낌. 어떤 사람들은 방에 들어오면서 그 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그 사람이 그랬다. 키가 컸다.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계급장이 하나뿐이었다. 그 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강윤석은 몰랐다. 그러나 나중에 알았다. 계급장이 적을수록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강윤석 맞은편에 앉았다. 서류를 보지 않았다. 오직 강윤석만 바라보았다. 오래도록. 강윤석은 그 시선을 버텼다. 그의 방식대로. 조용하게. 마침내 그 사람이 말했다. 우리는 너를 3주 동안 조사했다. 강윤석은 몰랐다. 3주라는 사실을. 내 주변 사람 11명을 만났다. 괴상 국민학교 선생님도 만났고 군 시절 같은 내무반 동기도 만났다. 네가 제대 후 잠깐 다녔다는 읍내 식당 주인도. 왜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는 잠시 멈췄다. 아무도 너를 특별히 기억하지 않았다. 강윤석은 그 말이 모용인지 칭찬인지 몰랐다. 누구도 네가 특별히 위험하다고 하지 않았다. 동시에 누구도 네가 특별히 믿을 만하다고도 하지 않았다. 너는 그냥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그래서 너를 원한다. 강윤석은 그날 오후 새 서류를 받았다. 이름은 같았다. 그러나 나머지가 달랐다. 주소, 직장, 가족관계 모두 새로 쓰인 것이었다. 없는 것에서 만들어진 삶. 그리고 경무대 출입증, 얇은 종이 하나.
이름과 번호만 적혀 있었다. 부서 명칭 없음, 직책 없음. 서명은 한 개뿐이었다. 누구의 서명인지 강윤석은 끝내 알지 못했다. 그날 저녁 그는 새 숙소로 이동했다. 서울 서쪽에 작은 방 하나짜리 주거. 아무것도 없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걸이 하나, 그리고 봉투 하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안에는 종이 한 장이 있었다. 4줄. 하나, 본 것을 말하지 않는다. 둘, 들은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셋, 질문하지 않는다. 넷, 너는 없는 사람이다. 감윤석은 그 종이를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외웠다. 불태웠다. 쟤를 변기에 흘려보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공책을 꺼냈다. 첫 페이지에 단 한 줄을 썼다. 나는 이제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기억할 것이다. 그것이 그의 첫 번째 반역이었다. 그리고 47년에 걸친 기록의 시작이었다. 1960년 4월, 서울. 바깥에는 봄이 왔다. 그러나 경무대 안에는 봄이 오지 않았다. 강윤석이 처음 이상함을 느낀 것은 4월 초였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그날 아침 복도의 공기가 달랐다는 것은 기억한다. 비서들이 평소보다 빠르게 걸었다. 전화가 자주 울렸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조용했다. 조용한데 빠른 그 이상한 조합이 감윤석의 등줄기를 당겼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 그 감각은 경무대에서 3년을 보내며 익힌 것이었다. 건물이 말하는 방식, 사람들의 발걸음 속도, 복도에서 눈을 마주치는 방식, 문을 닫는 소리.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언어였고 강윤석은 그 언어를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언어가 말하고 있었다. 위험하다. 4월 11일, 마산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김주열, 실종되었던 고등학생.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바다에서 떠올랐다. 경무대 안에서 그 소식이 전해지는 방식을 강윤석은 기억한다. 비서 한 명이 뛰어들어왔다. 문을 세게 닫지 않으려 하면서도 빠르게 닫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다른 비서에게 무언가를 전했다. 강윤석은 복도 끝에 서 있었다. 전부 들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충분히 들렸다. 마산에서 사진이 신문에 이제 막을 수가. 그 다음은 침묵이었다. 강윤석은 그날 저녁 공책에 썼다. 경무대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지진처럼 땅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건물의 기초가 서서히 내려앉는 것처럼. 그 뒤 2주는 강윤석이 기억하는 가장 이상한 시간이었다. 바깥은 폭발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다. 서울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경찰이 발포했다. 사람들이 죽었다. 라디오에서는 계엄령 소식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경무대 안은 달랐다. 달랐다는 것이 조용했다는 뜻이 아니었다. 오히려 활동이 많았다. 회의가 잦아졌다. 방문객이 늘었다.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점점 그 활동의 중심에서 빠져나오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처음에는 강윤석도 그게 뭔지 몰랐다. 그냥 느낌이었다. 대통령의 움직임이 줄었다. 집무실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러나 그 집무실에서 나오는 결정이 줄었다.
비서들이 대통령 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짓는 표정.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강윤석은 그 표정을 알아볼 수 있었다. 무언가를 전달받지 못한 사람의 표정.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이 시위를 마치고 돌아가다가 습격을 당했다. 정치 깡패들에게. 다음날 더 많은 학생들이 쏟아져 나왔다. 경무대에는 그날 이상한 방문객이 왔다. 강윤석이 처음 본 것은 오전 11시쯤이었다. 그는 서쪽 복도에서 문서를 옮기고 있었다. 정면 응접실 쪽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한국어였다. 그러나 억양이 이상했다. 너무 깔끔했다. 마치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이 발음만 완벽하게 흉내내는 것 같은. 강윤석은 그냥 지나쳤다. 그게 규칙이었다. 그러나 그가 복도 끝에서 돌아설 때 잠깐 보였다. 응접실 문이 열리는 찰나. 검은 양복. 키가 컸다. 머리카락 색이 달랐다. 그리고 손에 들린 것. 갈색 가죽 서류 가방. 미제 가방이었다. 그 시절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종류의. 문이 닫혔다. 감윤석은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다가 계속 걸었다. 그날 저녁 공책에는 이렇게 썼다. 양복이 미제였다. 가방도. 그리고 한국어를 너무 잘했다. 4월 19일. 나중에 사람들은 그날을 피해의 화요일이라고 불렀다. 강윤석은 그날 경무대 안에 있었다. 총소리가 들렸다. 멀었지만 분명했다. 몇 번씩 끊겼다가 다시. 창문으로 나가보지 않았다.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냥 복도에 서서 건물이 반응하는 방식을 느꼈다. 비서들이 뛰었다. 누군가 큰 소리로 숫자를 말했다. 사상자 수인 것 같았다. 강윤석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들렸다. 100명이 넘어. 그 말이 복도에 퍼졌다가 사라졌다. 강윤석은 그 순간 이상하게 이승만 대통령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침에 짧게 지나쳤을 때 본 얼굴.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다. 등이 더 굽어 있었다. 걸음이 더 느렸다. 마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무게가 자신이 만든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올려놓은 것인지 강윤석은 그때 알 수 없었다. 나중에도 확신할 수 없었다. 4월 23일.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다. 강윤석은 그 연락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직접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뒤에 일어난 일은 기억한다. 오후 늦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집무실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은 강윤석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참백하지도 않았고 긴장해 보이지도 않았다. 그냥 비어 있었다. 어떤 결정이 이미 다른 곳에서 내려진 것을 알아버린 사람의 얼굴. 그는 복도를 지나면서 강윤석을 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눈빛이 말했다. 끝났다. 강윤석은 그날 밤 공책에 썼다. 4월 23일. 미국에서 전화가 왔다. 내용은 모른다. 그러나 그 뒤로 경무대 안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대신해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없어졌다. 아무도 뭔가를 결정하려 하지 않았다. 마치 결정권이 이미 다른 곳으로 넘어간 것처럼. 4월 24일 새벽 2시. 강윤석은 그 밤을 47년이 지난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한다. 그는 서쪽 별관 복도에 있었다. 야간 문서 정리 업무가 있었다. 거의 항상 혼자 했다. 새벽 그 시간에 서쪽 별관에 있는 사람은 그뿐이었다.
발소리가 들렸다. 보통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두 사람. 그중 하나는 가죽구두 소리였다. 한국식이 아닌 좀 더 낮게 울리는 두꺼운 밑창의 미제 구두. 강윤석은 서류더미 뒤로 몸을 낮췄다. 규칙에 따르면 그냥 서서 인사를 해야 했다. 그러나 그날 밤은 달랐다. 무언가가 그를 낮추게 만들었다. 본능 같은 것. 두 사람이 복도를 지나 별관 끝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강윤석은 움직이지 않았다. 약 30분 후 문이 열렸다. 강윤석은 어둠 속에서 보았다.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 나왔다. 그 뒤에 그 사람, 키 큰 사람, 가죽구두, 외국인. 그 외국인이 나오면서 잠깐 복도에 약한 불빛을 받았다. 강윤석은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손을 보았다. 악수를 하는 순간의 손. 이승만의 손이 약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승만이 돌아서면서 말했다. 혼잣말처럼 아주 작게. 하와이가 그렇게 덥던가? 외국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갔다. 이승만은 한참 복도에 혼자 서 있었다. 강윤석은 숨도 쉬지 않았다. 마침내 대통령이 천천히 돌아 걸어갔다. 강윤석이 3년간 보아온 그 걸음걸이와 달랐다. 무게가 사라진 걸음. 짐을 내려놓은 것인지 빼앗긴 것인지 알 수 없는 걸음. 강윤석은 그날 새벽 숙소로 돌아와 공책을 펼쳤다. 손이 약간 떨렸다. 4월 24일 새벽 2시. 서쪽 별관. 대통령과 이름 모를 외국인. 미제 구두. 서류 가방. 하와이라는 단어가 3번 들렸다. 대통령의 손이 떨렸다. 대통령의 걸음이 달라졌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이틀 뒤 대통령은 하야를 선언했다. 그리고 닷새 뒤 그는 하와이로 떠났다. 나는 아직도 묻는다. 그날 밤 그 방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가? 그리고 하와이는 그의 선택이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제안이었는가? 아무도 내게 묻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기억한다. 모든 것을. 1960년 4월 24일 이후 경무대의 시간은 다르게 흘렀다. 강윤석은 그것을 몸으로 느꼈다. 건물의 리듬이 달라졌다. 전화가 줄었다. 회의가 짧아졌다. 비서들이 복도에서 서로 눈을 피했다. 마치 다들 알고 있는데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선원들이 서로 눈치만 보는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은 집무실에 더 오래 머물렀다. 강윤석이 그 방 앞을 지날 때면 안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다. 아무 소리도. 전화 소리도. 서류 넘기는 소리도. 기침 소리도. 그냥 침묵이었다. 그 침묵이 강윤석은 무서웠다. 사람이 있는 방의 침묵은 빈 방의 침묵과 다르다. 강윤석은 그 차이를 알았다. 대통령은 있었다. 그러나 무언가가 이미 떠나고 있었다. 4월 25일 오전, 강윤석은 동쪽 복도에서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수석 비서관이 지나가며 잠깐 멈췄다. 강윤석에게 직접 말을 거는 일은 드물었다.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다. 오늘 오후에 손님이 온다. 서쪽 응접실. 넌 그쪽 복도에 있지 마라. 그게 전부였다. 설명도 없었다. 이유도 없었다. 강윤석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비서관은 이미 가고 없었다. 강윤석은 그날 오후 동쪽에 있었다. 그러나 오후 3시쯤 화장실을 핑계로 서쪽으로 이동했다. 규칙을 어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언가가 그를 끌어당겼다. 그 느낌. 경무대에 처음 온 날부터 그를 지배해온 그 감각. 이것을 기억해두어야 한다. 서쪽 복도 끝 응접실 문이 닫혀 있었다.
강윤석은 청소 도구함 옆에 섰다. 자연스럽게. 거기 있어야 할 사람처럼. 목소리가 들렸다. 2개. 이순만의 목소리는 알아들을 수 있었다. 낮고 건조한, 오래 말을 아껴온 사람의 목소리. 다른 하나. 어제 새벽 별관에서 들은 그 목소리와 같은 종류였다. 한국어였다. 그러나 억양이 달랐다. 단어를 고르는 방식이 달랐다. 마치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 아주 오래 연습한 것처럼. 전부 들리지는 않았다. 문이 두꺼웠다. 그러나 새 단어는 들렸다. 보장, 이후에, 하와이, 그리고 이승만의 목소리, 길게. 강윤석은 내용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 톤은 알았다. 협상하는 사람의 톤이 아니었다. 확인받으려는 사람의 톤이었다. 무언가가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 결정이 지켜질지 확인하는 사람. 약 40분 후 은접실 문이 열렸다. 강윤석은 이미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그러나 그날 저녁 공책에 썼다. 4월 25일 오후 3시 서쪽 은접실 손님 1명. 한국어를 잘했으나 한국인이 아니었다. 하와이, 보장, 이후에 이 세 단어가 들렸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요청하는 사람의 것이었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으려는 사람. 나는 그날 처음 생각했다. 4.19는 거리에서 시작된 것이 맞다. 그러나 끝은 이 방에서 났다. 그 손님이 누구였는지 강윤석은 끝내 이름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단서는 있었다. 며칠 뒤 청소를 하던 중 응접실 탁자 밑에서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메모지였다. 영어였다. 강윤석은 영어를 잘 몰랐다. 그러나 몇 글자는 알아볼 수 있었다. 알파벳 3글자, 대문자로 CIA. 그리고 그 아래 무언가 숫자가 적혀 있었다. 전화번호처럼 보이는. 강윤석은 그 종이를 들고 한참 서 있었다. 그리고 공책 안에 끼워 넣었다. 그 종이는 지금도 거기 있다. 47년이 지나도. 나는 그날 이후 이 메모지를 수백 번 꺼내보았다. 그때마다 같은 질문이 떠올랐다. 그 3글자가 의미하는 것이 내가 아는 그것이라면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는 혁명이었는가? 아니면 계획이었는가? 4월 26일 오전 10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성명. 강윤석은 라디오로 듣지 않았다. 그 시간에 그는 경무대 안에 있었다. 직접 들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집무실에서 흘러나왔다. 낮고 평평한 목소리였다. 강윤석이 기억하는 그 목소리와 달랐다. 국민이 원한다면 나는 물러나겠소. 복도에 서 있던 비서 한 명이 고개를 숙였다. 울고 있었다. 강윤석은 그 사람 옆을 지나쳤다.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게 예의였다. 그러나 강윤석의 머릿속에서는 어제 응접실 문 너머의 목소리가 계속 울렸다. 보장, 이후에, 하와이. 공식적으로 기록된 이야기는 이렇다. 이승만은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로 민심을 잃었다. 4월 혁명으로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고 경찰이 발포했고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4월 25일 대학 교수단이 시위에 나섰고 4월 26일 이승만은 하야를 선언했다. 5월 29일 하와이로 출국. 1965년 그곳에서 사망. 이것이 교과서가 말하는 것이다. 강윤석은 그 이야기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의 전부가 아니다. 하야 선언 당일 오후 강윤석은 이상한 것을 목격했다. 경무대 행정실에서 서리 상자 여러 개가 나왔다.
검은 상자들. 봉인되어 있었다. 번호가 붙어 있었다. 강윤석은 그 번호 체계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 상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보았다. 행정실 안이 아니었다. 밖으로 나갔다. 차에 실렸다. 경무대 소속 차량이 아닌 것 같은 검은 차에. 강윤석은 그 차의 번호판을 기억하려 했다. 그러나 번호판이 없었다. 상자처럼. 왜 하야선언 당일에 서류가 반출되는가? 그 질문은 강윤석의 공책에 적혔다. 답은 없었다. 며칠 뒤 강윤석은 행정실에서 우연히 대화를 들었다.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강윤석은 그때 이미 의도적으로 들으려는 습관이 생겨 있었으니까. 청소도구를 들고 지나가는 척하면서 두 명의 중간급 비서, 낮은 목소리로 이 서류들은 애초에 없는 서류야. 없는 서류면 왜 실어 나르냐? 없으니까 실어 나르는 거지. 그 대화의 의미를 강윤석은 나중에 이해했다. 공식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문서들. 경무대를 드나든 사람들 중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방문객들과의 회의록. 특정 날짜의 전화기록. 미국 대사관과의 일부 교신 내역. 이것들이 사라지고 있었다. 하야가 선언되기 전에, 동시에, 혹은 그 직후에. 역사가 쓰이기 전에 지워진 것들이 있다. 나는 그것들의 일부를 보았다. 그러나 내가 본 것도 기록이 없다. 나 역시 없는 사람이니까. 4월 27일 강윤석은 이승만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가까이에서 보았다. 그가 경무대 정원을 걷고 있었다. 혼자. 경호원도 없이. 그 시간에 정원에 아무도 없는 것이 이상했다. 의도된 것 같았다. 누군가 자리를 비워준 것 같은. 강윤석은 담장 옆 나무 뒤에서 문서 묶음을 정리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작은 체구였고 나무 그늘이 짙었으니까. 이승만은 천천히 걸었다. 발소리가 거의 없었다. 봄 풀밭 위에 내려놓는 발걸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냥 계속 걸었다. 마치 생각을 걷는 것처럼. 그러다가 갑자기 멈췄다. 강윤석을 보았는지 모른다. 아니면 그냥 어딘가 허공을 본 것인지. 그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내가 틀린 건가? 아니면 내가 진 건가? 질문이었지만 누구에게 하는 질문인지 알 수 없었다. 강윤석에게 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공기에게 한 것 같았다. 강윤석은 숨을 참았다. 이승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라졌다. 강윤석은 그날 저녁 그 말을 공책에 썼다. 내가 틀린 건가? 아니면 내가 진 건가? 나는 47년이 지난 지금도 그 질문의 답을 모른다. 그러나 이것만은 안다. 그 말이 혼잣말이었다는 것. 이미 결정된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혼잣말이었다는 것. 1960년 5월 29일. 전날 밤부터 비가 왔다. 서울의 5월은 원래 막아야 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밤새 가늘고 차가운 비가 내렸다. 강윤석은 새벽 3시에 일어났다. 잠이 오지 않았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오늘 대통령이 떠난다. 그는 공책을 꺼내 새 페이지를 펼쳤다. 아직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기다렸다. 오늘 있을 일을 먼저 보고 써야 했다. 새벽 4시, 경무대에서 출발. 강윤석은 공식 수행 인원이 아니었다. 그의 직책은 없었고, 따라서 공식 명단에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거기 있었다. 방법은 간단했다. 수행 차량 중 마지막 차에
수행원도 기사도 아닌 형태로. 경무대 출입증이 있었고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다. 아무도 그에게 왜 여기 있냐고 묻지 않았다. 없는 사람은 질문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강윤석은 3년 만에 알았다. 차량 햇열이 출발했다. 불을 끈 채로. 서울의 새벽도로는 비어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빗속에서 번졌다. 시위대도 없었다. 환송인파도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나라를 떠나는 새벽. 서울의 도로는 그냥 빈 도로였다. 강윤석은 그 풍경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았다.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김포공항. 공항이라고 부르기에 작은 곳이었다. 활주로 하나, 경납고 몇 개. 새벽 5시의 공항은 어둡고 축축했다. 비행기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미국 국적의 민간 항공기였다. 그러나 어딘가 달랐다. 강윤석은 비행기에 대해 잘 몰랐지만 그 비행기의 분위기가 일반 여객기와 달랐다. 창문이 적었다. 기체에 아무 표시도 없었다. 수행 인원이 먼저 내렸다. 짐이 옮겨졌다. 적은 짐이었다. 대통령의 짐치고는 너무 적었다. 가방 몇 개, 작은 트렁크 하나. 이렇게 적은 짐을 가지고 나라를 떠나는 것이다. 강윤석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목구멍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감정. 이승만이 차에서 내렸다. 강윤석은 그 순간을 멈춘 것처럼 기억한다. 사진처럼, 프레임처럼. 노인이었다. 85세. 등이 굽었다. 우산을 들고 있었는데 바람에 비가 옆으로 쏟아져 우산이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우산을 접지 않았다. 그냥 들고 있었다. 마치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인 것처럼. 수행원들이 좌우에 섰다. 공식 절차대로. 이승만은 트랩 쪽으로 걸어갔다. 강윤석은 수행인원 뒤편에 차량 옆에 서 있었다.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자리. 이승만이 트랩 아래에 섰다. 그리고 올라가기 전 돌아섰다. 강윤석은 그 순간을 평생 기억한다. 이승만은 뒤를 돌아보았다. 환송 나온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환송 나온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는 공항을 보았다. 활주로를 보았다. 그 너머 어두운 서울 하늘을 보았다. 그리고 아주 잠깐 시선이 멈추었다. 강윤석은 그 시선이 자신에게 온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거리가 있었고 어둠이 있었다. 그러나 그 시선이 지나간 방향에 강윤석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승만의 표정은 무엇이었는가? 47년이 지나도 강윤석은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지 못한다. 분노도 아니었다. 슬픔도 아니었다. 체념도 아니었다. 굳이 말하자면 알아버린 사람의 표정, 속은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알미 너무 늦게 온 사람. 이승만이 트랩을 올라갔다. 한 계단, 한 계단. 느렸다. 비가 쏟아졌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아무도 울지 않았다. 그냥 침묵 속에 비소리만 있었다. 트랩 위에서 그가 한 번 더 돌아섰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비행기 문이 닫혔다. 수행원들이 흩어졌다. 차량들이 출발했다. 공항 직원들이 사라졌다. 10분이 지나자 강윤석 혼자만 남아있었다. 아무도 그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 없는 사람이니까. 없는 사람은 데려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걸었다. 혼자, 빗속에서. 그날 저녁 강윤석은 숙소에서 공책을 펼쳤다. 손이 약간 떨렸다.
비에 젖어서인지 다른 이유에서인지 모를. 그는 썼다. 5월 29일 새벽 5시 김포공항. 비. 짐이 적었다. 한송 인파가 없었다. 비행기에 표시가 없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마지막 표정. 나는 그것을 설명할 단어를 모른다. 혁명은 4월에 끝났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나 나는 생각한다. 어떤 것은 그날 새벽 5시에 끝났다고. 불을 끈 차량 행렬과 표시 없는 비행기와 짐 몇 개와 함께. 그리고 이것을 묻는다. 그 비행기를 준비한 것은 누구인가? 그 짐을 싼 것은 누구인가? 그 새벽 시간을 정한 것은 누구인가? 그리고 하와이를 고른 것은 정말 이승만 자신이었는가? 4월 25일 응접실에서 들은 그 단어. 하와이. 보장. 이후에. 그것이 대통령의 선택이었는가? 아니면 그에게 전달된 조건이었는가? 아무도 내게 묻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기억한다. 비 내리던 새벽의 활주로를, 올라가는 비행기를, 그리고 마지막 계단에서 돌아보던 그 표정을. 어떤 것들은 교과서에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들이 진짜 역사다. 1960년 여름, 서울. 이승만이 떠난 뒤 경무대는 발라졌다. 아니, 정확히는 경무대가 비어갔다.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졌다. 해고된 것이 아니었다. 전출된 것도 아니었다. 그냥 어느 날 나타나지 않았다. 책상이 비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묻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다들 알았기 때문이다. 감윤석은 그 패턴을 공책에 기록했다. 이름을 쓰지 않았다. 이름을 쓰는 것은 위험했다. 대신 특진을 썼다. 복도 왼쪽 2번째 방. 항상 갈색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니던 사람. 6월 11일 이후 출근하지 않음. 혹은 행정실, 안경을 쓴 키 작은 여성. 6월 초까지 있었음. 이후 확인 불가. 2달 사이에 강윤석이 확인한 것만 12명이었다. 그중 1명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강윤석은 그를 양복 씨라고 불렀다. 공책 안에서만. 그는 경무대 방문객 관리를 담당하던 사람이었다. 나이는 40대 중반. 항상 짙은색 양복을 입었고 말이 없었고 그러나 눈이 날카로웠다. 4월 25일 그 이름 없는 손님이 서쪽 응접실에 왔던 날. 강윤석은 양복 씨가 그 손님을 안내하는 것을 보았다. 뒤에서 2걸음 간격을 유지하며 손님의 얼굴을 보지 않는 각도로. 강윤석은 그것이 훈련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다. 자신도 그런 훈련을 받았으니까. 양복 씨는 그 손님을 알고 있었다. 처음 본 것이 아니었다. 7월 초, 양복 씨가 사라졌다. 강윤석은 이유를 알아보려 했다. 조심스럽게, 직접 묻지 않고. 흘러다니는 말들을 모았다. 그리고 알아낸 것은 단 하나였다. 미국으로 갔다. 나이 40대 중반에.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강윤석은 공책에 썼다. 양복 씨. 7월 초 미국으로 출국. 자발적 이민인지 권유받은 것인지 알 수 없음. 그러나 4월 25일 그 손님을 안내했던 사람이 2달 뒤 미국으로 갔다. 이것이 우연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음. 그러나 나는 기억한다. 8월이 되자 패턴이 더 뚜렷해졌다. 사라지는 방식이 다양해졌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 전라도 어딘가, 경상도 어딘가, 서울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로 퇴직했다. 30대인데. 어떤 사람은 가족 사정이 생겼다고 했다. 총소리는 없었다. 피도 없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강윤석은 이것을 나중에 이렇게 표현했다. 그들은 사람을 지우는데 칼을 쓰지 않았다. 지우개를 썼다. 흔적도 남지 않게.
저항도 없게. 그냥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이 이야기에서 없어지는 것이다. 감윤석은 자신도 지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지워지지 않았다. 이유는 하나였다. 그는 공식적으로 이미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없는 사람은 지울 필요가 없다. 9월의 어느 날, 강윤석은 행정실에서 오래된 방문 기록부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1960년 4월 기록. 페이지가 깔끔했다. 너무 깔끔했다. 4월의 다른 페이지들은 수정 흔적이 있었다. 줄 그어 지운 것, 날짜가 바뀐 것, 이름이 수정된 것. 그게 정상이었다. 일상적인 수정. 그러나 4월 24일과 25일 페이지만은 달랐다. 흠집 하나 없이 깨끗했다. 방문객 기록이 한 명도 없었다. 강윤석은 그 페이지를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기억을 더듬었다. 자신이 직접 본 것. 새벽 2시에 벨관, 오후 3시에 응접실, 미제 구두, 가죽 서류 가방, 세 글자. 그 이틀 동안 경무대에 방문객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 기록이 지워진 것이다. 그리고 지워졌다는 흔적마저 지워진 것이다. 감윤석은 그날 숙소에 돌아와 공책을 꺼냈다. 9월, 4월 24일, 25일, 방문 기록 없음, 백지. 그러나 나는 보았다. 없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있는 기억이 없다고 불린다. 나는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어느 쪽이든 나는 기억한다. 그것만은 지울 수 없다. 1961년 봄, 서울. 5.16 군사정변. 탱크가 한강 다리를 건넜다. 박정희. 새벽에 쿠데타. 감윤석은 그날 아침 라디오 소리에 잠을 깼다. 비상계엄, 국가재건 최고회의, 새로운 권력. 그리고 그날 오후 경무대에 낯선 군인들이 들어왔다. 강윤석은 그 순간 공책 생각을 먼저 했다. 6권의 공책, 숙소 책상 서랍 안에. 그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아무도 막지 않았다. 없는 사람이니까. 숙소로 달려가 공책들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어디에 숨길 것인가? 태울 것인가? 태우지 않았다. 왜 태우지 않았냐고 나는 수십 년간 나 자신에게 물었다. 답은 항상 같았다. 태우면 그것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이 없어졌다. 나까지 없애고 싶지 않았다. 그는 공책들을 방수천으로 쌌다. 그리고 숙소 뒤편 낡은 건물 벽 사이에 숨겼다. 나중에 꺼내러 올 수 있을 때까지. 그 나중에가 26년이 걸렸다. 강윤석이 공책을 다시 꺼낸 것은 1987년이었다. 민주화 운동의 해, 6월 항쟁, 대통령 직사제. 거리에 사람들이 다시 나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강윤석은 창문 너머로 그것을 바라봤다. 1960년의 거리와 비교했다. 같은 거리, 같은 사람들, 같은 구호. 그러나 다른 시대. 그는 그의 처음으로 공책을 꺼내 다시 읽었다. 26년 만에. 종이가 많이 낡아 있었다. 잉크가 번진 곳도 있었다. 그러나 읽을 수 있었다. 글자들이 살아있었다. 자신의 손글씨가 낯설었다. 젊은 시절의 글씨. 빠르고 작은. 나는 그날 밤 울었다. 공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1960년 이후 처음으로. 그리고 다시 숨겼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3번의 위기가 있었다. 첫 번째는 1961년이었다. 군사정변 직후. 박정희 정권이 이승만 시절 경무대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강윤석은 불려가지 않았다.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그 며칠은 살얼음 위에 있는 것 같았다. 두 번째는
1980년이었다. 광주. 또 다른 군인들. 또 다른 계엄. 감윤석의 이웃이 끌려갔다. 이유를 몰랐다. 이유를 알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시절. 감윤석은 그 기간 내내 공책 생각만 했다. 저 벽 사이에 있다. 누가 찾으면 안 된다. 세 번째는 1987년 이후였다. 언론이 자유로워지면서 1960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증언들, 회고록들, 이승만에 대한 재평가. 감윤석은 그것들을 읽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4월 24일 새벽 2시에 별관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무도 그 방에 대해 쓰지 않았다. 아무도 그 손님에 대해 쓰지 않았다. 그 세 글자에 대해서도. 그리고 감윤석은 다시 침묵을 선택했다. 아이들이 있었다. 아내가 있었다.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가장 진짜 이유는 다른 것이었다. 1990년 어느 날, 감윤석은 오래된 사진을 보았다. 신문에 실린 것. 이승만의 하와이 시절 사진. 노인이 바다 옆에 앉아있는 사진. 혼자였다. 수행원도 없었다. 그냥 노인이었다. 감윤석은 그 사진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저 사람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나는 모른다. 독재자였는지 건국자였는지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 사람은 혼자 바다 옆에 앉아 있다. 그리고 나만이 안다. 그가 왜 거기 있는지의 일부를. 그 일부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질문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17년이 또 흘렀다. 2007년 가을, 다시 그 양철 상자 앞. 감윤석은 공책들을 꺼내어 하나씩 읽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달랐다. 의사가 말했다. 폐암 말기, 6대.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다. 두려움이란 잃을 것이 있을 때 오는 것이니까. 잃을 시간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새 공책을 텄다. 마지막 공책. 첫 페이지에 썼다. 나는 47년 동안 말하지 않았다. 이유는 두려움이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이것이다. 내가 말한다고 해서 역사가 바뀌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권력은 기억보다 강하다는 것을 나는 경무대에서 배웠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생각한다. 역사를 바꾸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있었던 것이 있었다고 말하기 위해. 그것으로 충분하다. 2007년 11월, 서울. 강윤석은 오래된 신문들을 모았다. 1960년 것들이었다. 도서관에서 복사해온 것들. 손이 떨렸다. 병이 깊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자신이 본 것과 공식 기록을 나란히 놓고 싶었다. 어떤 것이 겹치는지, 어떤 것이 빠져 있는지, 그리고 그 빠진 자리에 무엇이 있었는지. 공식 역사는 이렇게 말한다. 4.19 혁명은 자발적인 민중혁명이었다. 학생들이 먼저 나섰고 시민들이 따랐고 결국 이승만이 스스로 물러났다. 미국은 사태를 지켜보며 이승만에게 하야를 권고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강윤석은 그 역사를 부정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나선 것은 사실이다. 경찰이 쏜 것도 사실이다. 사람들이 죽은 것도 사실이다. 이승만이 하야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강윤석이 묻는 것은 다른 것이다. 권고란 무엇인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가? 누가 전달했는가? 그리고 그 권고에는 무엇이 붙어 있었는가? 조건이 있었는가? 보장이 있었는가? 하와이가 그 조건이었는가? 강윤석이 47년 동안 머릿속에서 정리한 것들이 있다. 3가지 세력, 3가지 이해관계. 첫 번째, 미국. 1960년 당시
한국은 미국 없이 존재할 수 없는 나라였다. 군사, 경제, 외교 모두. 미국이 이승만을 지지할 때는 지지했고 필요가 없어졌을 때는 달라졌다. 강윤석이 본 그 손님. 세 글자. 4월 25일 응접실. 그리고 이틀 뒤에 하야. 이 시간적 순서가 우연인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 순서를 기억한다. 두 번째, 한국군 내부의 새로운 세력대. 이승만이 떠나고 1년 뒤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 세력은 1960년 봄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강윤석은 그것을 경무대 안에서 느꼈다. 이승만에게 충성하면서도 그 이유를 계산하는 사람들의 눈빛. 하야 선언 이후 너무 빠르게 움직인 사람들. 혁명이 거리에서 타오를 때 건물 안에는 이미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세 번째, 이승만 자신의 내부. 강윤석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이것이다. 이승만은 싸우지 않았다. 그는 권력을 놓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었다. 헌법을 바꾸고 선거를 조작하고 반대파를 제거했던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빠르게 물러났는가? 저항도 없이, 협상도 길게 하지 않고. 강윤석은 두 가지 가능성 사이에서 47년을 보냈다. 하나, 4월 25일의 그 만남에서 무언가 결정적인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저항하면 더 나쁜 결과가 온다는 것을, 혹은 떠나면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을. 둘, 이승만 스스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곳까지 왔다는 것을. 그 정원에서의 혼잣말. 내가 틀린 건가? 아니면 내가 진 건가? 그것이 패배의 고백이었는가? 아니면 선택의 고백이었는가? 나는 여전히 모른다. 강윤석이 가장 오래 생각한 질문이 있다. 만약 이승만이 떠나지 않았다면, 만약 4월 25일에 그 만남이 없었다면, 혹은 그 만남에서 다른 결론이 났다면, 이승만이 끝까지 버텼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군이 개입했을 것이다. 강윤석은 그것을 확신한다. 그러나 어느 편으로 개입했을 것인가? 학생들 편으로? 이승만 편으로? 아니면 제3의 방향으로? 그리고 그 군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전화 한 통이었을 것인가? 이 질문이 강윤석을 밤마다 잠 못 들게 했다. 47년 동안. 그는 공책에 쓴다. 나는 음모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본 것을 말한다. 새벽 2시에 별관, 오후 3시에 응접실. 세 단어, 세 글자. 하야 다음날 반출된 서류 상자들. 사라진 방문 기록. 그리고 미국으로 간 양복시. 이 각각의 사실들은 작다. 어떤 것은 설명이 될 수도 있다. 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들을 나란히 놓으면 질문이 생긴다. 그 질문은 교과서에 없다. 그래서 47년 동안 아무도 묻지 않았다. 나는 그 질문을 남긴다. 답이 아니라 질문을. 누군가 이것을 읽는다면 그 사람이 더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나보다 더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언젠가 나타나기를. 나는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없는 사람도 본 것이 있다. 그리고 본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기억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한. 강윤석은 공책을 덮었다. 손이 떨렸다. 병 때문인지 오래된 두려움 때문인지 밖에는 서울밤이 있었다. 불빛들, 소리들, 아무것도 모르는 도시. 그는 생각했다. 이 도시의 누구도 1960년 4월 24일 새벽 2시를 모른다. 경무대 서쪽 별관이 어디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복도의 냄새도, 가죽 구두 소리도, 대통령의 마지막 혼잣말도 오직 나만 한다. 그리고 나는 곧 없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남긴다. 2007년 12월, 서울. 첫눈이 내렸다. 감윤석은 창가에 앉아 그것을 바라봤다. 아파트 5층. 아래로 좁은 골목이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다. 할머니가 천천히 걸었다. 상점 간판에 불이 켜졌다. 서울의 저녁이 시작되었다. 이 도시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그는 그것이 이상하지 않았다. 47년 동안 그랬으니까. 없는 사람, 기록에 없는 사람, 이름이 없는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 그것이 그의 삶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그를 살게 한 것이기도 했다. 의사가 말했다. 2달. 이제 6달도 아니고 2달. 감윤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놀라지 않았다.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다. 그는 책상에 앉았다. 공책 7권이 앞에 있었다. 6권은 오래된 것, 하나는 새 것. 마지막 공책. 그는 그것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를 찾았다. 거기서부터 쓰기 시작했다. 손이 예전보다 많이 떨렸다. 글씨가 흔들렸다. 그러나 읽을 수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2007년 12월. 눈이 온다. 나는 마지막 장을 쓴다. 그는 조카 이름을 생각했다. 김성준. 36살. 신문사 기자. 사회부. 감윤석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아니, 정확히는 신뢰하는 유일한 사람. 감윤석에게 가족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결혼을 했었다. 아이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오래전에 다른 방향으로 갔다. 없는 사람으로 사는 삶은 가까운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었다.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 옆에서 사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김성준은 달랐다. 그는 어릴 때부터 감윤석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묻지 않았다. 그냥 옆에 있었다. 그리고 기자가 되었다. 강윤석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무언가를 감지한 것이라고. 말로 하지 않았지만. 강윤석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공책 7권을 그 안에 넣기에는 너무 작았다. 그래서 봉투 대신 낡은 보자기를 꺼냈다. 어머니의 것이었다. 전쟁 전부터 있던 것. 50년이 넘은 천. 공책들을 하나씩 쌌다. 천천히. 마지막으로 각각을 손으로 쓸었다. 첫 번째 공책. 1957년. 경무대에 처음 들어간 날의 기록들. 두 번째. 1958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날들. 그러나 감윤석에게는 모든 것이 담긴 날들. 세 번째. 1959년.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하던 해. 네 번째. 1960년 전반기. 4월이 있는 공책. 그 안에 메모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세 글자. 47년이 지났어도 잉크가 선명했다. 다섯 번째. 1960년 후반기. 사라진 사람들의 기록. 여섯 번째. 1961년 봄. 군사정변. 그리고 공책을 숨긴 날. 일곱 번째. 2007년. 마지막 공책. 마지막 글들. 그는 보자기로 그것들을 묶었다. 실로 단단히 묶었다. 손이 떨려 2번 다시 묶었다. 그리고 편지를 썼다. 편지는 길지 않았다.
성준에게. 이것을 읽기 전에 알아두어라. 나는 이것이 역사를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권력은 기업보다 오래가고 공식 기록은 개인의 증언보다 강하다. 나는 그것을 안다. 그러나 이것만은 말하고 싶다. 있었던 것은 있었다. 내가 본 것은 내가 보았다. 그것을 아무도 묻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책 4번째 54페이지를 먼저 읽어라. 그 안에 작은 종이가 있다. 3글자.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판단해라. 나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나는 다만 그것이 거기 있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명령이 아니다. 부탁도 아니다. 그냥 전달이다. 이것을 어떻게 할지는 내가 결정해라. 출판해도 좋고 서랍 안에 넣어두어도 좋고 태워도 좋다. 다만 한 번은 읽어주기를 바란다. 나는 47년 동안 그림자 안에 있었다. 그림자는 말이 없다. 그러나 그림자도 형태가 있다. 형태가 있다는 것은 빛이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다. 강윤석, 2007년 12월. 그는 편지를 접었다. 보자기 위에 올렸다. 실로 함께 묶었다. 그리고 조카의 주소를 썼다. 창밖에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골목의 아이들은 사라졌다. 할머니도 사라졌다. 상점 불빛만 남아있었다. 서울의 겨울 저녁. 강윤석은 한참 그것을 바라봤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우체국에 갔다. 버스를 탔다. 오래간만에 타는 버스였다. 병이 깊어퍼진 뒤로는 잘 나가지 않았으니까. 창가에 앉았다. 서울이 지나갔다.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들, 강이 보였다. 한강. 강윤석은 한강을 보면서 1960년 5월을 생각했다. 김포공항 가는 길에 건넜던 다리. 새벽의 한강. 불을 끈 차량들. 그 다리는 지금도 있다. 다리는 기억하지 않는다. 강물은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기억한다. 우체국에서 번호표를 뽑았다. 기다렸다. 창구 직원이 무게를 달았다. 금액을 말했다. 강윤석은 지갑에서 돈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직원이 잠깐 그를 보았다가 시선을 거뒀다. 등기 발송. 영수증을 받았다. 번호를 확인했다. 접수 완료. 그것으로 끝이었다. 강윤석이 우체국을 나오면서 든 생각이 있다. 47년을 품고 살았는데 그것이 손에서 떠나는 것이 이렇게 단순한 일이었다. 번호표 하나, 창구 하나, 직원 1명, 금액 몇천 원.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길 위에 잠깐 서 있었다. 눈은 그쳐 있었다. 하늘이 흐렸다. 바람이 차가웠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보지 않았다. 없는 사람이니까. 평생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는 이상하게 가벼웠다. 무게가 없어진 것이 아니었다. 무게를 내려놓은 것이었다. 차이가 있었다. 없어진 것은 사라지는 것이지만 내려놓은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다. 공책들은 지금 우체국 어딘가에 있었다. 트럭에 실릴 것이고 어딘가를 거쳐 조카의 손에 들어갈 것이었다. 없어진 것이 아니었다. 옮겨진 것이었다. 강윤석은 천천히 걸었다.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었다. 그냥 걸었다. 발이 가는 대로. 어느 순간 낯익은 골목이 나왔다. 서울 종로 어딘가. 좁은 골목. 오래된 건물들. 강윤석은 그 골목을 알았다. 오래전에 자주 지나다녔던 곳. 1960년대. 경무대에서 퇴근하고 걷던 길. 건물들이 바뀌었다. 간판이 바뀌었다.
그러나 골목의 형태는 같았다. 굽어지는 각도가 같았다. 돌 위에 서는 발의 감각이 같았다. 강윤석은 걸으면서 생각했다. 이 골목을 걸었던 그 시절의 나는 몰랐다. 그때 품게 된 것들을 47년이나 가지고 걷게 될 줄은.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나를 살게 한 것이기도 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 때로는 이유가 된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이유가. 그해 12월, 강윤석은 마지막 공책에 마지막 문장을 썼다. 집에 돌아와 창가에 앉아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한 저녁에 그는 펜을 들었다. 손이 많이 떨렸다. 글씨가 거의 알아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그러나 썼다. 천천히, 한 글자씩. 나는 평생 그림자 안에 살았다. 그림자는 아무 말이 없다. 그러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어딘가에 빛이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빛이 있는 곳에는 진실도 있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늦었지만 이제야. 이제 그림자가 말한다. 2008년 2월, 강윤석은 병원에서 눈을 감았다. 향년 76세. 부고는 작은 신문 귀퉁이에 실렸다. 전직 공무원 강윤석 씨 별세, 향년 76세. 유족 없음. 직책은 적히지 않았다. 경력은 적히지 않았다. 경무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1960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기록에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보자기에 쌓인 공책 7권은 조카 김성준의 손에 들어갔다. 그는 읽었다. 네 번째 공책, 54페이지. 작은 종이 한 장. 세 글자. 그는 오래 그것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니면 영원히 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아니면 이미 너무 늦었다고. 그것은 알 수 없었다. 서울 거리에서 삶은 계속된다. 사람들이 걷는다. 출근한다. 커피를 마신다. 전화를 한다. 웃는다. 싸운다. 상한다. 아무도 모른다. 1960년 4월 24일 새벽 2시. 경무대 서쪽 별관의 복도에 한 남자가 숨죽이고 서 있었다는 것을, 가죽 구두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세 단어를 들었다는 것을, 세 글자를 주었다는 것을. 아무도 묻지 않았다. 47년 동안. 그러나 강윤석은 기억했다.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까지. 있었던 것은 있었다. 본 것은 보았다. 그림자도 형태가 있다. 그리고 형태가 있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